현대 인류에게 공기와도 같은 존재 석유. 석유가 세상에서 빛을 보자 문명의 속도 또한 급속도로 가속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석유는 어떻게 세상에서 빛을 보게 되었을까요? 소위 석유에 미쳤다 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불빛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채워준 것은 바로 고래기름이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미국이 있었고 18세기 중엽부터 미국은 고래기름을 얻기 위해 무자비한 고래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이 고래기름의 가격이 1865년 1갤런당 1달러 77센트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현재 가치로 휘발유 가격의 20-30배에 맞먹는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돈이 되고 귀한 연료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돈이 되는 고래기름을 얻기 위해 고래 포획이 늘어나다 보니 19세기 중엽에는 고래가 아주 멸종될 위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 남아프리카까지 그야말로 광란의 고래잡이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만약 등유가 조금만 더 늦게 발명되었다면 우리 인류는 고래를 역사 속에서나 만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무렵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미국 동북부 펜실베니아 출신의 변호사 조지 비세일이라는 인물인데요. 뉴욕 월가에서 잘나가는 투자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그는 1853년 휴가차 자신의 고향인 펜실베니아로 갔다가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엄청난 물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뉴햄프셔주에 위치한 다트머스 대학교의 졸업생이었던 그는 모교회 교수 딕시 크로스비의 연구실을 방문했다가 펜실베니아에서 뽑아 올린 석유 샘플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 석유는 지표면에서 극소수만 채취되었고 각종 진통제나 피부질환, 타박상 등의 치료제, 심지어 감기나 발열 증상이 있을 시에 먹고 바르던 일종의 만병통치약이자 상비약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비상했던 비셀은 어릴 적 동네에서 석유로 횃불을 만들었다는 기억을 떠올렸고 이 석유를 등유로 정제해서 조명용 램프 연료로 변형시킬 수만 있다면 수요가 굉장히 높을 것이란 생각을 해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값비싼 고래기름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던 거죠. 석유 샘플을 접한 뒤 뉴욕으로 다시 돌아온 비셀은 자신의 생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석유의 잠재력을 구현할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원유가 나는 곳 대부분이 염정 근처였다고 하는데요. 적당한 장소가 바로 펜실베니아주의 타이터스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동료 변호사인 조너선 에벌리스와 함께 5,000달러를 마련해 타이터스빌의 땅 220헥타르를 매입하고 1854년 펜실베니아 석유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 이제 석유 탐사를 해야겠죠? 그는 탐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월스트리트의 자산가를 찾아다녔는데요. 대부분이 석유 시추의 개념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투자자를 구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커네티컷주 뉴헤이븐의 은행가 제임스 타운센트만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뜻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활약도 잠시 후 기대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석유의 조명용 사용 가능성을 입증해줄 공식력 있는 보고서가 필요했는데요. 이에 적합한 사람이 바로 예일대학교의 화학자 벤저민 실리먼이었습니다. 19세기 동안 예일은 과학 사상의 중심지였고 실리먼은 미국에서 최고의 화학자로 저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시꺼먼 점액질이 든 병을 내미는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을 실리먼은 처음에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석유의 전망이 매우 밝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연구비 명목으로 약 500달러, 현재 달러 가치로 1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선 최고의 화학자인 실리먼의 보고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빗셀은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리먼은 연구를 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석유에서 정제되는 물질에 대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게 되는데요. 비등점에 따라 성격에 다른 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석유의 가치를 인식했던 것입니다.
등유부터 가솔린, 찌꺼기인 윤활유까지. 석유는 버릴 게 없는 참 알뜰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실리먼 교수는 석유는 각기 다른 비등점에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물질들이 분류되었고 그 중에 고래기름을 능가하는 고품질의 등유를 축출할 수 있다. 간단하고 값싼 비용으로 대단히 귀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료라고 확신해도 될 만한 근거가 있다. 라며 성분 보고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것은 지금도 가장 뛰어난 예측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속에 눈이 밝았던 실리먼은 석유 사업이 성공하고 난 뒤 주식을 양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식 200주까지 받아냈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 보고서를 앞세워 많은 투자자를 모으게 된 빗셀은 본격적으로 석유 사업에 깃발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빗셀은 석유를 대량으로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했는데요. 언젠가 소금을 굴착하는 사진을 보았던 빗셀은 소금 우물을 파내는 대신에 석유를 굴착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중국의 염정 굴착 기술로 세마떼기 끝에 드릴을 부착해 회전시켜 땅속에 진입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를 찾아 세네카 오일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 중 대주주인 제임스 타운센트에게서 책임자를 소개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에드윈 드레이크라는 뉴욕주 출신의 인물로 특별히 내세울 것 없이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운 좋게 철도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근무 후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퇴직 무렵 그는 UA군에 위치한 톤틴 호텔에 방을 얻어 살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호텔에서 타운센트를 만나게 되었고 석유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어릴 때 중국인들이 염정에서 시추기를 설치하고 염수를 끌어올리는 것을 많이 보아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허풍을 떠는 바람에 타운센트는 그만 드레이크를 석유 굴착의 적임자라고 직감하고 빗셀에게 그를 책임자로 소개하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드레이크를 소개받은 빗셀은 다소 찜찜했지만 마땅히 다른 적임자도 없었으므로 그에게 과감하게 전반적인 임무를 맡기게 되는데요. 함께 의기투합하여 시추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했고 타이터스빌에 소재한 오일 크리크라는 작은 인디안 마을을 선택하게 됩니다. 동네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그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석유에 대한 이야기가 원주민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1857년 2월 드레이크는 이곳에서 석유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른 채 오로지 감에 의지해 눈에 보이는 유정을 골라 땅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적임자를 구했던 일이나 직간의 의지에 땅을 매입한 것이나 참 무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1856년 3월 드레이크는 드디어 시추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이 순간부터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시추 작업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나머지 괴물이 되어갔던 건데요. 함께 일하는 작업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하나둘 나가 떨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력만으로 시추기를 돌리는 공법으론 도저히 암서층을 뚫을 수 없다고 판단한 드레이크는 급기야 그 대체 공법으로 증기기관을 이용한 동력 장치를 그 안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1859년이 되었지만 석유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자금도 어느새 바닥이 나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하나둘 안달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마다 타운센트는 투자자들 달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념의 사나이 드레이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친 듯이 땅에 구멍을 뚫어댔습니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그해 여름, 타운센트는 큰 결심을 내리고 드레이크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두 손을 다 들었으니 이쯤에서 그만두고 뉴헤이븐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도착한 그날, 1859년 8월 28일, 운명인지 하늘의 장난인지 시추기에서 검은 석유가 하늘을 치솟으며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레이크의 집념이 드디어 수억 년을 깊은 땅속에 숨어있던 석유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드레이크가 석유를 찾아냈다는 뉴스로 이 지역은 그야말로 광란의 열풍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불과 5년 이내에 수백 개의 석유회사가 마을 곳곳에 설립되었습니다. 한적했던 이 마을이 1년 사이에 300개의 유정이 들렸고 1858년 불과 245명이었던 마을 인구가 1866년에는 1만 명을 넘어서 타이토스빌 시로 승격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을 탄생시킨 주역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업의 설계자였던 빗셀은 부유한 자선가가 되어 잘 살았지만 큰 재정적 위험을 무릅쓴 타운센트의 삶은 그다지 잘 풀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애를 썼던 우리 집념의 사나이 드레이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도박 등으로 돈을 다 날려먹고 말년에는 펜실베니아 정부에서 주는 소액의 연금만으로 겨우겨우 살다가 죽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검은 사냥꾼들이 대륙을 검게 물들이고 그 뒤로 10여 년이 흐른 뒤 석유 산업계에 엄청난 인물이 등장해 혼란했던 미국의 석유 시장을 평정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존 디 록펠러였습니다.